안녕하십니까, 정인환 변호사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23회에 걸쳐 가지고 상법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예전에는 상법이라고 불렀었는데 올해부터 여러분 시험 제도가 개편되다 보니까 기업법 1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상법이든 기업법 1이든 이제 저와 함께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보기로 하시고, 먼저 간단하게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하자면, 여러분이 강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강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이 교재가 네 가지가 있죠. 우리 지금 전자칠판에 띄워져 있는 강의 노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전, 상법 신강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고, 그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집에 해당하는 객관식 상법 신강, 뭐 제가 문제집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문제집 총 네 가지 교재가 있는데요. 일단 강의 수강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기존에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상법 신강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저와 함께 강의를 들었던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지, 중심 교재를 뭐를 삼아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요. 일단 상법 신강 교과서의 장점은 여러분 시험 문제와 관련하여 빠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수해 동안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교과서 내용에서 빠져나간 것은 없었어요. 여기에는 뭐 거의라고 조금 겸손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모든 문제가 상법 신강 안에 있다. 문제는 뭐다?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하실 때 불편하신 점을 조금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 노트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의 노트를 추천드려요. 강의 노트는 단점은 있어요. 올해도 한 문제 정도 강의 노트에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답 고르시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막 시험 끝나고 나서 주로 이제 점수 잘 맞은 분들이 자꾸 연락이 오죠. 와, 저 뭐 덕분에 잘 봤어요,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강의 노트만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도 다 90점 맞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계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꼭 상법을 100점 맞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상법은 고득점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이 고득점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상법이 효자 과목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전체 총점을 끌어올리려는 작용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과목이라서가 아니라 상법은 되게 정직한 과목이에요. 공부하신 만큼 점수가 나오는 이제 정직한 과목인데, 그래서 꼭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우리 양보를 하자. 적어도 그러고 보니까 원래 기존의 기업법으로 바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법이 40문제가 나오다가 과거 어음표법이 8문제가 빠지고 32문제 정도가 상법이다라고 했는데, 올해 실제 시험을 봤더니 6문제 정도가 기업법 2에 해당하는 회계 공인회사법 외관법이 출제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32문제가 아니라 3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34문제를 기준으로 하자면 32문제에서 33문제가 되는 거고, 32문제를 기준으로 하자면 30문제에서 31문제 중 정도 이상 담길 수 있게 강의 노트를 제작을 했으니까 다른 것보다 90점 이상 득점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중심 교재로 강의 노트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나는 성격이 꼼꼼해서 완벽주의자이다 보니까 상법 신강으로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법 신강 여러분 교과서 아무데나 한번 넘겨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을 텐데요. 밑줄 외의 부분은 진짜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너무 과한 거고, 지금까지 공인회사법
그다음에 우리의 사촌벌이라고 하는 세무사법에서 출제된 기출들은 전부 다 밑줄을 그어놨고, 그다음에 공인회사 세무사 이외에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상법을 시험을 보거든요. 이와 같이 변호사나 법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중요 기출 지문들도 모두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밑줄 안에서는 빠져나갈 리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밑줄만 보는 것도 양이 많을 거고, 그리고 노트는 조금 여러분이 알아먹기 쉬운 단어로 바꿔놨는데, 이 교과서는 아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그 서술을 해놓다 보니까 조금 읽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어찌됐건 교과서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줄만 활용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저와 함께 강의 듣고 노트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꼼꼼하게 보시면 90점 이상은 제가 장담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이 교재로 들어있는데 이거 객관식 문제집 나중에 객관식 강의 들을 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공부해 본 경험이 있는데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공부해 가지고는 자기께 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직면을 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이 증가를 하는 거지, 단순히 책만 읽어가지고는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게 힘들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 끝날 때마다 나간 진도에 맞춰가지고 숙제를 내드릴 건데, 이 숙제를 꼭 하셔야 돼요. 객관식 회계사상법 신강이라고 하는 문제집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풀어보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 꼭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도 간혹 이제 같이 체크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법전.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조문들은 일단 이 강의 노트에 다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강의 노트에 다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이 법조문에 대하여 찾아볼 때 강의 노트를 찾다 보면 조금 힘들거든요. 순서대로 편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문 순서대로 편제가 되어 있는 법전을 준비하시는데, 이 법전이 왜 중요하냐? 우리 32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전제하에, 그죠? 160개의 지문이 있는데요. 32문제 곱하기 5 하면 160개의 지문인데, 이 160개의 지문 중에 약 110개, 각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적어도 70%에서 80%의 지문이 조문으로 출제가 돼요. 조문 그대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조문을 살짝 변경해 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거나, 이와 같이 조문이 거의 7, 80%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조문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 조문은 모두 강의 노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문집은 조금 준비하시고, 조문집 솔직히 남우경 아카데미에서 파는 조문집 얼마 안 비싸잖아요. 아, 저는 그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어요 하시는 분은 아니다. 어쨌건 그 뭐 핸드폰으로 그 법령집 이런 거 다운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그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어찌됐건 준비를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110개 조문에서 110개 정도 지문이 조문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조금 추세는요, 이 조문에서 변변 인력을 가르는 그러한 문제는 조금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나머지 50개 지문이 있는데 이 50개 지문이 판례나 사례형 문제 이런 게 출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조금 변별력을 조정하니까,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쨌건 이제 강의 자체는 강의 노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강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 전통적으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이게 제일 좋죠. 자,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여러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마세요. 뭘 봐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없을 테니까 예습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습할 시간이 있으면 뭐에 충실해라? 복습에 충실해라. 그럼 복습하실 때 일단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저랑 강의를 수강하셨으니까 빠르게라도 한번 강의 노트를 빠짐없이 보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법 조문이 보인다라고 하면 조문을 열어가지고 법 조문이 여러분 시험에 7, 80%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조문 숙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법전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세 번째, 숙제로 내어드린 객관식 문제를 꼭 푸셔라. 객관식 문제 안 풀면 여러분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진짜 그러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론 공부 충실히 다 하고요, 나중에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혼자 차근하게 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집을 안 풀고 그냥 강의만 쭉 듣잖아요. 자, 그러면 첫 강의부터 23강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앞에 부분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뭘 해야만이 여러분께 된다?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고민하고 틀려도 보고 그래야만이 여러분께 된다. 자,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집 꼭 푸세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여러 번 강조할 건데, 시어머니처럼 강조할 건데 객관식 문제를 꼭 푸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기업법 1 상법인데, 이 상법이 과연 뭐냐? 여러분은 뭐 법에 대하여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이 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른다, 뭐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어찌됐건 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강의를 진행할 거고, 기본 강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법률 용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외계어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이 중학생, 중딩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딩 수준에서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유치한 예, 오글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상법이 뭐냐?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상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상인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민법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 국민들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상법이라고 부른다.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민법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요.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민법이다 라고 하면, 상법은 범위가 조금 좁아서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거, 이거를 상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상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딱 내리려고 했는데 이 사례에 맞는 상법 규정이 없다. 그러면 재판 안 해요?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대한민국 상인들도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민법이 적용이 될 텐데, 이와 같이 특수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고, 모든 국민 넓은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상법은 민법에 비교해서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법을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상법 1조. 상법 1조 교과서엔, 아니 그 노트에는 있어요.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러분은
법전을 빨리 아니다. 첫 시간이니까 우리 노트를 넘기면 상법 1조가 나올 텐데 상법 1조에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어떠한 상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을 하였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사에 관하여 상거래니까 우선적으로 뭐가 적용이 된다? 상법이 먼저 적용이 될 거다. 그런데 이러한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일단 중간에 뭔가는 있다. 중간에 뭐에 의하고 그것도 없으면 뭐에 의한다? 민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상법이 민법에 비하여 먼저 적용된다. 이거를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특별법인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재판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에 의한다? 민법에 의한다. 그래서 상법 1조에 따라서 상법은 특별법이에요. 상법은 상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인 거고, 민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메이저 대학의 법과대학이 사라졌는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과대학이 사라졌는데, 과거에 법과대학에서 법을 공부할 때요, 1학년 때 민법을 먼저 공부해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고 나서 그 토대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상법을 2학년 또는 3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상법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민법을 안다는 전제하에 상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법 고득점 하기 위하여 민법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상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민법의 개념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 정도는 이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중딩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오글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초반부에는 민법 얘기를 중간중간에 조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법 기초 개념에 관한 게 뭐 한두 문제가 아니라 한두 문제 지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을 기본 전제로 깔고 상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법의 기본적인 문제가, 기본 개념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문집, 나무 경영 아카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문집, 이 상법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은 총 3가지 편, 원래는 뭐 4편, 5편, 6편, 7편까지 있는데,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은 1편 총칙과 2편 상행위, 그 다음에 3편 회사 해가지고 총 3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1편하고 2편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8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해당하는 게 24문제가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2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왜냐면 과거에 어음수법법이 8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이게 이제 공인회사법으로 대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인회사법이 8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실제 시험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쭉 그럴지 아니면은 8문제로 증가를 할지, 오히려 더 10문제로 증가를 할지, 이거는 아직 조금 불확정적인 것 같고, 어찌됐건 적어도 24문제는 회사법이 이제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회사법 부분이 여러분의 당락을 이제 좌우하게 될 텐데, 회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총칙 상행위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토대로 회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출제 비중은 8대 24 또는 26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칙 상행위 부분에서 조금 더 강의 시간을 더 활용을 할 거예요.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은 아직까지
법률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용어부터 차근차근 법과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강의 초반부에는 조금 여유롭게 조금 느긋하게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회화법 파트 가면 조금 더 달려보기로 하시고, 일단 초반부에는 여유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볼 텐데, 우리 상법이라고 하는 게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다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나무경영 아카데미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상법, 여기 제가 앞에 표지를 보니까 상법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이름이 상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 뭐를 기준으로? 이름, 명칭을 기준으로 상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도 불러요. 명칭을 기준으로 상법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도 부른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이름은 상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보험업을 하는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보험업법, 은행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은행법, 신탁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신탁법이라고 하는데, 신탁업이든 은행업이든 보험업이든 전부 다 상인들이 하는 영업행위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신탁법, 은행법, 보험업법 이런 식으로 상법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더라.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했다? 이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체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체계를 기준으로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상법을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는 우리 아까 봤던 상법전이라고 하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신탁법, 은행법, 보험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특수한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해서 상사특별법이라고 불러요. 모든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만 적용된다. 은행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만 적용된다. 특별한 상인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상사특별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상사특별법이라고 했는데, 모든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거, 이거는 상법전이었는데, 이 상법전을 또다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별하지 않고 특별 반대, 일반적인 모든 상인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해서 상법전을 상사일반법 또는 일반상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중요한 것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구별을 하는지 그게 주로 출제가 되는데,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뭘 가지고 구별을 한다? 명칭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상법의 경우에는 그 체계를 가지고 체계를 기준으로 구별한다라는 거, 요거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전이라고 하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 플러스죠. 플러스 상사특별법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가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넓은 의미의 상법, 광의의 상법이라고 하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협의의 상법이라고도 부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법은 크게 두 가지의 상법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형식, 이름 그대로 그 형식, 명칭이 상법이라고 되어 있는 상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상법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든 상인들에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상사일반법 또는 일반상법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이와 같은 상법전에 더하여 이름은 상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이 법이 상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특별한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상사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신탁업법, 은행법, 그다음에 보험업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보다는요. 여러분 시험에 이 상사특별법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자본시장법. 여러분 이 자본시장법 풀네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짧게 자본시장법 들어는 보셨나요? 자본시장법. 이 자본시장법 특별한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상사특별법일 텐데 도대체 어떠한 상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 상인들 중에서 이거를 회사로 만드는 상인, 회사도 상인이죠. 개인 상인이 아니라 회사 중에서도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상장회사라고 하는 특별한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자본시장법인 거고, 반대로 채무자회생법, 이것도 풀네임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건데 채무자회생법은 망해가는 회사 또는 이미 망해버린 회사에 적용되는 게 채무자회생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 두 가지 자본시장법과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하는 게 뭐에 해당한다? 상사특별법에 해당한다. 상사특별법에 해당하고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개인 상인이든 회사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업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등기하는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특별법, 이게 바로 상사처리 규칙이에요. 상업등기 처리 규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사특별법에 해당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아무런 꾸밈이 없이 그냥 상법이라고 나오면 그거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말하는 거예요. 상법전을 의미하는 거다. 아무런 꾸밈 없이 상법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런데 우리 아까 민법과 상법을 구별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법이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상법과 비교했을 때 상법이 특별법이다라고 했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법이 일반법,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상법이 특별법이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 상법은 특정 상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상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모든 상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상사일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사특별법의 대표주자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은 뭐와의 관계에서는 상법전이라고 하는 일반상법, 상사일반법과의 관계에서는 얘가 특별법이에요. 그럼 뭐는 일반법이다? 상법전은 일반상법이라고 했잖아요. 상사일반법. 그래서 상법이 일반법이 된다. 이와 같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이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반법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상법은 이건 아무런 꾸밈 없이 형식적 의미의 상법, 실질적 의미의 상법, 아무런 꾸밈 없이 그냥 상법은 하면 얘는 뭐를 말하는 거다? 형식적 의미로 쓰인 거다. 자, 이러한 상법은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이었다?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이었다. 색깔을 바꿀까요?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법이 특별법이었다. 하지만 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법이 일반법이 된다?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상법이 일반법이 된다. 자, 이와 같이 특별법과 일반법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상법은 언제나 특별법, 언제나 일반법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구와 어떤 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이 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주제로 상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사님이 어떠한 상거래에 관한 재판을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재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이 싸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을 이기게 해줄지 을을 이기게 해줄지, 갑 승소라고 할 때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네가 이겼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이 재판의 소스가 되는 것을 법원이라고 불러요. 규범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거라고 했는데, 뭐 이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면 된다? 재판의 근원, 재판의 소스가 바로 법원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우리 아까 형식적 의미의 상법,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상법 공부했었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넓은 의미의 상법, 광의의 상법이다라고 했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법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법전이라고 하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 플러스 상사특별법 묶어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바로 법원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재판의 소스가 되는 것을 법원, 이 원자가 근원 원자이거든요. 재판의 소스가 되는 것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판사님이 재판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법원이라고 하는구나, 법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게 과연 법원에 해당하는가, 이게 출제가 되는데 늘 뻔하게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하나는 정관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약관이라고 하는 거. 둘 다 무슨 관, 무슨 관. 단언컨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약관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약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우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다, 또는 뭐 메일에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동의라고 클릭했던 거, 그것들이 다 약관이에요. 네이버나 남우경영 아카데미나 여러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계약서 하나하나에 도장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클릭하게 만드는데, 약관은 일종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법규범이라고 하는 법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다. 계약서에 여러분이 클릭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구속하기는 한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즉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하는 거지, 이게 법원, 법규범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하기는 해요.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일 뿐, 얘가 법원이라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아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이 정관을 봤을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근본 규칙이라고 하는 거, 뭐 삼성전자의 정관, 삼성전자를 운영할 때의 그 근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정관은 법원성을 인정을 해줘요. 회사 내부에 적용되는 자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치법의 일종으로 정관은 법원이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관은 법원이지만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정관은 법원이지만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아까 수많은 법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갑과 을이 싸우는데 법정에서 판사님이 어떠한 법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법원의 적용 순서인데, 우리 아까 이미 봤던 조문 1조에서 법원의 적용 순서에 관한 어떠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이러한 상사에 관하여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게 뭐다? 상법이 적용이 되는데,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뒤에 뭐를 적용한다? 상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적용한다.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 그 뒤에 뭐를 적용한다? 민법을 적용한다. 일단 상법 1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 그대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 법원의 적용 순서를 나타내는 원칙인데 그래서 그대로 기억하세요.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에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총 8가지가 문제가 돼요. 일단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고 그것도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8가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일단 밑에는 조금 이따 보시고 무조건 먼저 상자 들어가는 게 먼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민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8가지 순서에 관한 일단 기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해서 지들끼리 정한 룰이 있으면 그게 가장 먼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 지들끼리 정한 룰, 자치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관이다. 우리 아까 정관이 뭐라고 했어요? 회사 내부에 적용되는 자치법의 일종이다 라고 했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상거래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적용되는 것은 뭐다? 상사자치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 정관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 그래서 1순위가 바로 상사자치법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회사의 정관인 거고,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지들끼리 정한 룰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정한 룰이 없으면 이제 법률이 적용되게 되는데 우리 아까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상법전,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상법전, 이거를 뭐라고도 부른다? 일반상법 또는 상사일반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보다 뭐가 더 먼저 적용이 된다?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에게는 민법보다 상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상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 상법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영역에 있을 때 그 특별한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상사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2순위 상사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뒤로 상사일반법이 적용이 된다. 자, 상사일반법이 바로 상법전이죠. 자, 그러면 상법전에 조문이 없으면 바로 민법으로 넘어가느냐? 민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1조에서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상관습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민자로 넘어가기 전에 이 상관습이 있으면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3번과 4번과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 상관습법이 뭐냐? 지금까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관행이 법으로 고착화된 거, 이거를 이제 상관습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법이 관행보다는 우선하겠죠. 자, 그래서 성문법이 불문법보다 우선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걔가 불문법이다라고 하더라도 민자보다는 상사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뭐 때문에? 1조 때문에.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요즘 상법과 관련된 개정 논의가 좀 있는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개정 되어봤자 여러분 시험과 관련하여서는 그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개정 자료 또는 이제 공개 특강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개정 이거 뭐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찌됐건 상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는데 구법을 개정하게 되면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신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구법보다는 신법이 먼저 적용이 될 텐데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일단 상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첫 번째, 니들끼리 정한 룰. 상사자치법이 1순위. 그 다음에 상사의 특별한 상사특별법이 2순위인 거고 상법전에 해당하는 상사일반법이 3순위인 거고 그것도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자, 그거조차 없으면 이제 민자로 넘어가는 거죠. 민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순서는 똑같아요. 뭐만? 상자를 민자로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5번째 순위가 민사자치법, 그 다음이 민사특별법, 그 다음이 민사일반법. 민사일반법에 해당하는 게 바로 민법인 거고 민법전이라고 하는 민사일반법.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민사관습법에 의하는 거고. 아시겠죠? 이 8가지 순서, 이거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8가지 순서, 처음에 상사자치법, 두 번째 상사특별법, 세 번째 상사일반법. 이게 형식적 의미의 상법, 상법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자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민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민사자치법, 민사특별법, 민사일반법, 그 다음에 민사관습법,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밑에 보니까 헌법 예가 나오네요. 우리 헌법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국내법 뭐를 의미하느냐? 만약에 이 조약이 상사에 관한 조약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사특별법을 의미해요. 이 조약이 만약에 민사에 관한 조약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민사특별법을 말하는 거고, 자, 조약은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숙제로 내드린다라고는 했는데 객관식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3페이지 펴보세요. 자, 3페이지에 1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에서 1번 지문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OX를 한번 가려보세요. O예요? X예요? 저에게 입모양을 크게 O인지 X인지. X죠? 우리 상법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상법, 상법전이라고 하는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상법, 명칭은 상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체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다라고 했는데, 1번 지문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명칭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지 체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죠. 그래서 앞에 시작하는 주어를 실질적 의미의 상법으로 바꿔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같이 풀어요. 자,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상사특별법 말하는 거죠.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새로운 상법, 여러분 아무 꾸밈 없이 그냥 상법이라고 하면 이거를 뭘 나타내는 거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 상법전을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러면 상사특별법은 2순위죠. 1순위는 상사자치법, 2순위가 상사특별법인데, 이 상사특별법은 새로운 상법, 형식적 의미의 상법, 상법전이라고 하는 3번위가 새롭게 시행되면, 개정이 되면 그때 2번위는 효력을 잃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번위에) 해당하는 상사특별법은 3번위에 해당하는 일반 상법, 상법전이 새롭게 시행되면 얘는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개정이 되든 말든 새롭게 시행이 되든 말든 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가 더 강한 2순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러고 보니까 아까 설명을 안 드렸구나. 여러분 시험 문제 이와 같이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약관을 길게 뭐라고 불러요? 보통거래 약관이라고도 불러요. 약관을 보통거래 약관이라고도 부른다. 자, 다시 3번 질문 보시면,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 약관이나 약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거래 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자, 구속하기는 해요. 구속하기는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뒷부분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의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이거 법원성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인데, 정관은 법원이지만 뭐는 법원이 아니다.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약관이 구속력이 있는 이유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약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하는 거지 법규범이기 때문에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그다음에 4번 지문인데요. 이번 아까 법원의 적용 순서와 관련하여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상관습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상관습법에 관하여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요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수십 년, 뭐 수백 년 동안 어떠한 관행이 형성되는 거를 상관습법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갑이라고 하는 여기 영감님이 하나 계시는데 이 분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대요. 막 재산이 한 5조 정도 된다. 자, 이 5조 정도 되는 영감님이 대부분의 재산을 여기 신한은행 종로지점에다가 이제 예치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5조 정도의 돈을 신한은행 종로지점에다가 예치를 해놨는데 이 갑 할아버지가 종로지점에 딱 가면 지점장이 어떻게 할까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영감님이 아니죠. 아유 회장님 오셨습니까? 난리도 아닐걸요. 자,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이 지점장에게, 홍길동 지점장에게, 어이 홍 지점장 잘 지냈어? 나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한 1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가 통장도 놓고 오고 지금 뭐 현금 카드도 없고 한데 내 통장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인출해 줄 수 있겠나? 라고 하면 지점장이 안 돼요. 이건 원칙이 어긋나서 안 돼요. 그러겠어요? 아이 알겠습니다 하고 빼주겠죠. 안 되면 지 돈이라도 주겠죠. 자, 근데 전화 여러분이 신한은행 종로지점에 가가지고 아유 제가요 통장도 놓고 오고 카드도 놓고 왔는데 제 통장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준다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통장 없이 돈을 인출해 주는 거 이게 관행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 이거를 이제 관행이다 관습이다 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거기 4번 지문 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예금 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형과 미리 개출된 인형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 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해당 안 한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통장 없이 인출해 주는 거 이거는 상관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관습이 아니기 때문에 돈 안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번 문제 보시니까 옳은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도 틀리고 4번까지 1, 2, 3, 4번 다 틀렸죠. 그럼 이제 답은 5번일 텐데 5번은 그냥 보시지 마세요. 이미 기출이긴 한데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기는 하였는데 이게 학설 대립이 있기도 하고 또다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괜히 여러분의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냥 1번부터 4번까지의 지문이 왜 틀렸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5번은 그냥 빼버리세요. 이제 문제집이다 보니까 기출문제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남겨두긴 했는데 5번은 안 읽어보셔도 된다. 그 다음에 뭐 2번 뭐 이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3번 질문 가보세요. 여러분 3번에서요 2번, 3번, 5번 이거는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드려도 몰라요. 자, 뒤에 다 공부하고 나서 객관식 가기 때 정도 이해를 할까 말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지문은 1번 가보세요. 1번. 자,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여러분 상법 아무런 꾸밈없이 상법이라고 나오면 얘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상법전 얘는 몇 등이에요? 몇 등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3등이죠. 3순위로 적용되는 상법이 회사의 정관 이 상사자치법의 대표적인 예가 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정관은 1순위죠. 3순위가 1순위에 우선해요? 아니죠. 거꾸로 되어 있죠. 정관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답은 이제 1번 쉽게 찾았고 2번, 3번은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한 바퀴 다 상법을 공부하고 나서 객관식 시즌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가보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풀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끼리 자본시장법이라고 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했고 이거는 둘 다 뭐예요? 상사특별법이죠. 2순위 상사특별법이잖아요. 이거는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맞죠? 상법 아무런 꾸밈 없이 상법이라고 나오면
얘는 3순위 상법점, 3순위 상사 일반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사특별법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하는 2순위가 우선하여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 요것만 보시고 나머지 2, 3, 5번은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괜히 또 나중에 숙제 냈는데 여러분이 이거 보고 헉 하고 놀라실까봐 이제 안 보셔도 된다고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따가 숙제 내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랑 저랑 조금 친해지는 시간, 상법이랑 조금 친해지는 시간인 거고, 실제 지금까지 우리 조금 전에 1번부터 4번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60년간 나온 기초문제 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여러분 시험에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 우리 아까 상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었는데 이제 상인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여러분 시험에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과연 상인이 무엇인가? 자,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거래로 인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못 알아먹겠는 말을 자꾸 하는데, 상거래로 인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자,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건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누구는 이마트는 여러분에게 물건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권리, 의무,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하게 되는데, 즉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야 했다. 이거 일종의 매매 계약이죠. 계약을 조금 어려운 말로 법률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이제 수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 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할 텐데, 그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바로 상인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권리, 의무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마트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이마트의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맞닥뜨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제를 해주시는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캐시어 아주머니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분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상인이 된다? 이마트가 상인이 된다. 캐시어 아주머니, 점원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마트라고 하는 법인이 상인이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마트 신세계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마트의 사장님 따로 계시는데 누군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모르실 테니까, 신세계그룹의 회장님 정영진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정영진 대표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정영진 대표님이 상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영진 대표님은 이마트의 기관일 뿐인 거지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은 누가 상인이 된다?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는, 다른 말로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되는 이마트가 상인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거래로 인한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원, 캐시어 아주머니나 정영진 회장님이라고 하는 기관은 상인이 아니다. 이거 자주 출제돼요. 상인은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원이나 기관은 상인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 상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어떠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대인관계도 매우 좋고 당구도 매우 잘 치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대요. 자, 그래도 가장이니까 뭔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당구장을 하나 개업을 하려고 했더니 신용불량이다 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누구 명의로? 아내 명의로 당구장을 오픈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실제 경영을 하는 것은 이 남편이
당구대 서비스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돈도 남편이 받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아내가 상인이 되느냐 아니면 남편이 상인이 되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를 상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을 상인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법률 효과의 귀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는 당구장을 이용했던 고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 명의로 당구장을 오픈을 했느냐, 누구 명의로 납세를 의무를 지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 효과의 귀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누구 기준이 아니다?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 허가를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 납세 명의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와 같은 국가에 대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집 5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5페이지에서 3번 지문 가보세요. 3번 지문. 아니,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 다음 중 상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1번 지문에 처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당구장을 운영하는 남편, 실컷 예를 들어놓고 문제를 물어보면, 이 처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당구장을 운영하는 남편, 이 남편 상인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법률 효과의 귀속은 고객이라고 하는 거래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남편은 당연히 상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넘어가시고 3번 질문 가보세요. 주식회사의 대외 활동을 전담하는 대표이사 정영진 회장님 상인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 되는 거고, 점원이나 기관은 상인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상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가보세요. 4번 질문에, 자, 친구의 명의를 납세 명의로 하여, 납세 명의는 누구 명의로 했다? 친구 명의로 하였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하는 사람,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 허가 명의, 납세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도 상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시겠죠?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